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마음을 살찌우는 지혜, 안규금 님이 엮으셨습니다. 마음을 살찌우는 지혜, 엮으니 안규금 님은 45년 3개월 동안 교직 생활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마음을 살찌우는 지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태백산재기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1915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프랑스의 노랭 롤랑은 행복에 대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행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분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며 분수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친 생활을 했을 때는 불행해지기가 쉽습니다. 분수란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이고 자기 신분에 맞는 수준이며 한도입니다. 분수에 맞게 산다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부터 지키고 따를 분수가 있습니다. 가욕은 패망을 낳고 탐욕은 불행을 초래하며 허욕은 비극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준 복, 운명이 나에게 부여한 분수를 알고 그것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본능이나 감정 그리고 의지는 내 마음을 나타냅니다. 분수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밭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각종 해충이 번성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내버려 두면 악의 잡초가 무성하고 악의 벌레가 긁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늘 푸르고 향기롭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분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복이 더러우면 세탁을 하고 몸이 더러우면 목욕을 자주 하여 깨끗하게 합니다만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얼른 알지도 못하며 깨끗이 하려는 노력은 더더구나 잘하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기 어렵습니다.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길에 나섰을 때 산속 토굴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돌아왔다는 옛 이야기들 아시죠? 밤중에 너무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손에 잡힌 바가지의 물을 잔결에 감로수처럼 맛있게 마셨다고 합니다. 밝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제 저녁 마신 물이 해골에 담긴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가 있듯이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더러운 물이 감로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세상은 기쁨의 낙원도 되고 괴로움의 지옥도 됩니다. 그 마음가짐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척하고 거짓임에도 사실인 척, 모르는 일에도 아는 척, 가진 것이 없음에도 가진 척하다가 불행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분수를 알고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면은 세상 모든 것은 아름다움 그 자체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노보다 화해의 웃음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정신의학자인 엘미 게이스는 감성 분석 실험을 한 결과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숨결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수영관에 놓고 액체 공기를
냉각시키면 침전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침전물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하는데, 화를 내고 있으면 밤색으로 변하고, 고통이나 슬픔의 상태에서는 회색, 후회의 상태에서는 복숭아색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밤색으로 변한 분노의 침전물을 수집해서 신지에게 주사했더니 몇 분 안에 죽는다는 것도 실험으로 발견하였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그 순간 사람의 몸에는 강력한 독성을 가진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독소는 의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서운 독의 힘을 지닌 것으로서, 만약 한 사람이 1시간을 계속해서 화를 내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놀라운 결과입니다. 동물은 위험에 처했을 때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흔히 독을 내뿜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숨결에 무서운 독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아기를 바라보며 내뿜는 숨결이나 친한 친구와 따뜻한 마음을 나눌 때의 숨결은 사랑을 더 깊게 하는 숨결입니다. 그러나 화를 냈을 때는 해가 되는 숨결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롭기도 하고 해로움을 주는 숨결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이나 불의를 보았을 때, 남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화를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몸 밖으로 화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내 나름대로 삭히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두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나를 이기지 않고서는 어떠한 큰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내뿜는 나쁜 기운은 자기 몸을 먼저 거쳐 남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 자신이 가장 많은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에게 욕을 하고 대들어도 선한 사람은 아예 그 자에게 대꾸도 하지 말라. 대꾸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내뿜는 나쁜 기운은 자기 몸을 먼저 거쳐 남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 자신이 가장 많은 해를 입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평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항상 웃음 띤 얼굴을 잊지 않도록 힘쓰는 습관은 아주 훌륭하게 자기를 이기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화가 났던 마음을 상대방에게 차근차근히 다이르면 더욱 효과가 클 것입니다. 하늘에 대고 침을 뱉는 격으로 하는 욕이나 침은 도로 제 몸에 떨어질 뿐입니다. 다음은 좋은 친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노노의 게시편에 도움을 주는 벗이 셋이 있고 해로움을 주는 벗이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벗으로 삼고 신용과 의리가 있는 사람을 벗으로 삼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거칠에 익숙한 사람을 벗으로 삼고 아첨 잘하는 사람을 벗으로 삼고 빈말 잘하는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해로움을 받게 된다는 글이었습니다. 논어는 맹자, 중용, 대학과 더불어서 사서의 하나입니다. 공자의 언행과 공자와 제자, 제후들의 문답, 제자끼리의 문답 등을 모아서 엮은 책이죠. 또 교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영지와 난초가 자란 방에 들어간 듯 오랫동안 향기를 코에 대고 맡지 않아도 이내 그윽한 향기에 동화되고, 착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절인 생선 가게에 들어간 듯 오랫동안 나쁜 냄새를 코에 대고 맡지 않아도 추악한 냄새가 적게 된다고 했습니다. 단사, 새빨간
빛이 나는 광물질로서 수은과 황의 화합물로 조제하여서 물감이나 한방약으로 쓰는 단사는 지니고 있으면 붉어지고 옷을 지니면 검어지니 군자는 반드시 함께 있을 사람을 신중히 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자면 저절로 친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친구끼리 서로 정을 주고받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친구가 일가보다 낫다고, 친구가 다정하면 천리길도 멀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서로 만나 정답게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사실 친구는 서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심심하니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난다거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모여 앉아 어떤 짓이나 한다면 친구라 할 수 없습니다. 친구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쁜 길로 빠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말에는 좋지 못한 친구를 사귀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친구로 사귀고 싶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신용 있고 의리가 있으며 아는 것이 많도록 마음과 몸을 닦아야 합니다. 나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나쁜 친구는 아닙니다. 슬기롭고 마음가짐이 의젓하고 당당해서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무조건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시기심이 많고 자기만 생각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어서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없겠죠. 좋은 친구로 한번 사귀기 시작했으면 서로 믿고 도와서 우정을 쌓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잘못한 일을 발견했으면 충고하여 바로 잡아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몇 번을 충고해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사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띠앗머리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띠앗머리는 형제 자매 사이의 깊이 사귀어진 친해진 정을 나타내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줄임말로 띠앗이라고도 합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말한다면 세종대왕의 형제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태종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세상을 휘젓고 다녔으며 장자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아우에게 세자 자리를 내밀 비밀을 제공했던 양녕대군. 일찍이 동생의 임금으로서 적임자라는 것을 판단하고 아무 미련 없이 부처님께 기의했던 효령대군.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의 날을 보고 자랐던 그들에게 형제간의 골육 상쟁이 빚은 참상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충녕대군 역시 현명하였기 때문에 형들의 사람 됨됨이를 속속히 알고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임금으로서 계셨던 동안 그의 훌륭한 치적은 조선 제1의 임금으로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명품 중 최고로 손꼽는 것은 한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단순하며 훌륭한 글자로 평가받은 한글도 세종대왕의 형제간 띠앗이 없었으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서 피를 나눈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화목해지고 무슨 일이든지 힘을 합해 이루려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먼저 낳고 나중에 낳는 차례만 다를 뿐 똑같은 어버이의 자식입니다. 한 몸의 팔과 다리와 같아 부모님이 보기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띠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삼국지를 보면은 유양조를 세운 장군 조조에게는 아들 넷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조식이 가장 똑똑하고 그를 잘 깨우쳐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강한 반발로 결국 맏아들인 조비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후계자로 선택된 조비는 잘못했으면 자기 자리를 빼앗길 뻔했던 아우 조식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글을 잘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으니 어디 내 글 실적을 좀 들어보자. 이 방에서 내가 7걸음을 걷는 동안 시 한 수를 지어라. 만일 짓지 못하면 8걸음째 크게 혼날 줄 알아라. 조비는 아우가 미어서 혼을 내주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조식은 울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콩을 볶는데 콩깍지로 불을 태운다. 콩은 콩 속에서 우러대네. 콩과 콩깍지는 본이 같은데 서로 태우고 볶기를 왜 이다지 재촉하는가. 7걸음 걷기 전에 조식이 시를 다 읊었습니다. 역시 너는 똑똑하고 글을 잘 아는군. 우리 형제는 다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는데 어찌 서로 다투고 미워할 수 있겠느냐. 너와 같은 아우를 가진 것이 나의 자랑이고 우리 가문의 기쁜 일이구나. 그 훌륭한 재주를 다만 시험해 보고자 한 것뿐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다음은 꿈은 이루어진다. 먼저 내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진나라의 정치가 여불위는 귀한 손님 3,000명을 모아서 여시 춘추라는 26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열암이라고도 합니다. 완성된 책을 센양시의 문에 걸어놓고 이 책의 내용을 한자라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천금을 주겠다고 할 만큼 완벽을 과시한 책입니다. 그 책에 남에게 이기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이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생의 싸움에서 자연과 인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남과 싸워 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싸워 이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남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정욕에 사로잡히고 게을러지기 쉬운 나, 거짓된 나, 무책임한 나, 유혹에 빠지려는 나, 더러워지려는 나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을 극기라고 합니다. 극기란 욕망과 온갖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참기 어려운 생각을 누르고 이성과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전념하는 일을 말합니다. 세상에 극기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극기하려면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이길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극기심을 갖고 극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은 남에게 패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패배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남을 이기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긴 사람입니다. 역경에는 우리에게 자강불신의 진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만든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하고 싸우는 싸움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진지한 싸움입니다. 도덕적인 싸움이고 선한 양심의 싸움으로 여기에 참된 인간 형성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루려거든 꿈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제노아 출신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어려서부터 항해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과 대서양을 서쪽으로 계속 항해한다면 틀림없이 인도에 도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여러 왕을 방문하여서 설득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비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그의 꿈인 지구를 반대로 돌아 인도에 도착한다는 생각은 그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한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92년 8월 3일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라의 후원으로 산타 마리아호 등 세 척의 배에 150명의 승무원을 데리고 스페인의 파로스에 향을 출발하였습니다.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가 백기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대서양을 서쪽으로 돌아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망명대해에서 그런 2달 동안 불확실성의 미래와 죽음을 무릅쓴 싸움을 벌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성공을 예측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스페인을 떠난 콜럼버스. 사람 바람과 옥센 파도,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뿐이었습니다. 선원들은 분노에 몸을 떨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콜럼버스를 노려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으로 기항하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후퇴와 후회가 없다. 오직 전진과 성취만 있을 뿐이다. 나는 신념으로 항해를 계속하였습니다. 역경의 바다를 헤치고 내외적인 갈등과 처절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끝에 그는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만약 콜럼버스가 그 절망적 상황에서 다수의 뜻에 따랐거나 되돌아갔다면 신대륙을 발견치 못했을 것입니다. 10월 12일 그는 바하마에 도달하고 이 섬을 산살바도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라는 역사적인 위협을 이루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4번의 항해로 쿠바, 자메이카 섬, 중앙아메리카 등을 발견하여 신대륙의 탐험과 개척의 빛나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큰 꿈을 이루려면 꿈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신념과 비전적인 정신이 강해야 합니다. 모험심이 없이는 큰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를 적극적으로 신임하고 밀어주었던 이사벨라 여왕이 죽자 그의 사회적 지위는 점점 하락하였습니다. 그는 말년에는 가난과 질병과 시리에 빠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 일주와 편지는 아메리카 발견에 관한 귀한 역사적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발견한 곳이 동양의 일부인 인도 땅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의 인간이요 신념의 인간이며 모험심과 용기가 있는 위대한 인간이었습니다. 꿈과 용기를 가져야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인이었습니다. 마음을 살찌우는 지혜 세 번째 얘기 중에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카네기 복지재단의 이야기입니다. 앤드류 카네기 1835년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가난한 직물업자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파산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츠버그에 정착해서 직접 공장에서 종업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근면 성실한 성격과 피나는 노력으로 1857년 22살에 펜실베니아 철도회사 피츠버그 관리국장이 되었습니다. 30살에 피츠버그 철도 회사를 설립하였고 1868년 33살에 피츠버그 유니언 제철소를 경영하는 사업 수간을 보였습니다. 1889년 54살에 세계적인 카네기 제강회사를 설립하여 강철 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가 강철 왕으로 불리게 된 데는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을 연상하는 경주에서 그의 근면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살에 미국에서 전기제품 공장 공원으로 있을 때 피셔라는 동료와 달리기 경주를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키도 크고 다리도 길어 카네기를 순식간에 따라 잡습니다. 그러나 카네기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피셔는 마음을 놓고 승리는 내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잠시 걸터 앉아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카네기는 계속 꾸준하게 달려 피셔를 앞질렀습니다. 결국 카네기가 질 것 같았던 달리기에서 이기고 말았습니다. 카네기가 사업가로 눈을 돌리게 된 데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서 런던의 빈민촌에 살고 있을 때 구두 닦기를 하기 위해 구두약과 소를 담은 통을 들고 길 모퉁이에 가서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자리 잡고 있던 다른 구두 닦기들이 몰려와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야 임마, 너 누구의 허락을 받고 여기 왔어? 자리세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니? 그 통 1이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해서 구두 닦는 날에 밑을 몽땅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해야겠기에 빌딩 유리창 닦기로 들어가서 겨우 용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카네기는 집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살아갈 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런던의 빈민굴에 지내다 보니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구나.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이 보다 잘 살게 하여 사회와 나라의 보탬이 되어야겠다. 이러한 체험과 깨달음이 그를 세계적인 강철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본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은 한때 보관하고 있는 고난이 주어졌을 뿐이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용케 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이렇게 해서 카네기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의 대부호가 된 그는 공공사업에 3억 5천만 달러를 기증하였습니다. 그는 돈이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을 버는 비결은 근면과 전략입니다. 시간과 금전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되 이것을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아도 돈을 가볍게 쓴 사람은 드뭅니다. 마음을 살찌우는 지혜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대단원을 막을 여기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